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증여세의 모든 것, 원칙부터 실무까지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 세법이라는 아주 냉철한 렌즈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 근본적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네, 이 자료가 증여세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딱 떠받치는 네 개의 핵심 기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지 기둥이요. 첫째는 세법이 말하는 증여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내는 거냐? 아, 누가? 둘째는 그 책임의 범위가 나의 거주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셋째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타이밍 문제고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예외적으로 누가 함께 책임을 지는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네 가지 원칙이 진짜 무슨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법 조항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을까? 그 배경에 있는 논리를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원칙. 증여의 정의와 납세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 세법의 시각이 확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그냥 돈이나 집을 주는 행위, 이걸 훌쩍 뛰어넘어요. 네, 훨씬 넓습니다.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요. 그것도 자녀의 순자산을 증가시켰으니까 이건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아, 그렇죠. 빚이 줄었으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랑 똑같은 효과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한테 1억에 팔았다. 이런 거 말이죠. 정확해요. 다만 여기서 현저히 낮은의 기준이 뭘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실무적으로는 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보통 시가랑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랑 3억 원,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을 넘어갈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잠깐만요. 그 기준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럼 방금 예시에서 10억짜리면 시가의 30%는 3억? 3억 원이랑 비교하면 기준 금액이 3억 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차액이 9억이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될 거고 만약에 10억짜리를 8억에 팔았다면 차액이 2억이라서 이 기준에 미달하니까 증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인데 좀 싸게 팔면 어때 하는 생각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경계선이 있는 셈이죠. 와, 이처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의 부가 늘었다면 세법은 그걸 포착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나옵니다. 네. 세금은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즉 수중자가 낸다는 원칙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낸다. 이게 가장 기본이군요. 네, 근데 자료에서 한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만약에 재산을 받은 수중자가 개인이 아니라 영리법인, 예를 들어 주식회사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혹시 절세 전략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한테 적용되는 높은 증여세율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고 법인을 통해서 우회 증여하는 방식 같은 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세법이 그런 우회로를 대부분 막아놓고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그건 법인의 소득, 그러니까 자산 수중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법인세로? 네. 그리고 그 후에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그 이익을 배당받거나 하면 또 소득세가 과세되죠. 결국 또 내는군요? 그렇죠. 결국 세금 부담이 이연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증여세, 법인세 둘 다 물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냥 더 합리적인 과세 체계인 법인세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안 걷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은 증여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지만 받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정리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누가 세금을 내는지가 정해졌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무엇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과세 범위의 문제.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그 범위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 납세 의무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183일이죠. 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183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임의로 정한 건가요? 반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긴 한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 183일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아, 정말요? 이건 OECD 모델 조세 조약에 기반한 국제적인 표준이에요. 어느 나라 세법을 봐도 이 183일 기준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국세청은 여러분의 국적보다 경제적 실질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경제적 실질이요? 네, 법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냐, 즉 경제활동의 근거지가 어디냐가 세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죠. 아, 글로벌 스탠다드였군요. 국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따진다. 그래서 그 구분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랑 국내 소재 증여재산으로 나뉘는 거군요. 그렇죠.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든 대한민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전부 다요? 네, 이걸 포괄적 납세 의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한국 국세청의 과세권이 미치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제한적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런데 자료에서 특례라고 강조된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아, 그 예외 조항이요? 네.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을 뒤집어서 재산을 준 증여자가 세금을 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놀랐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제가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제 아파트를 선물로 줬는데 세금을 제가 한국에 내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재산까지 다 한국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의 과세권이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좀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세의 허점을 막기 위한 아주 정교한 장치예요. 허점이요? 한번 그 상황을 세금 걷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원칙대로라면 재산을 받은 미국 친구, 즉 비거주자가 세금을 내야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친구는 비거주자니까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받은 재산은 미국에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럼 결국 그 친구는 한국에 낼 세금이 아예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이 특수한 거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에 있는 증여자, 즉 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아,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니까. 네, 그게 한국 국세청이 확실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결국 어떻게든 과세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세 대상 범위까지 정해졌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대체 어느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매길 거냐? 이 타이밍의 문제가 남네요. 세 번째 원칙이죠. 네, 세 번째 원칙은 증여 시점, 즉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 가치가 단 하루만 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자료를 보면 자산 종류별로 증여일을 아주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의 경우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일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한 날인가요? 그건 법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된 시점을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 공식적으로? 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언제든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요. 행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주식은
인도일이나 명의개서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처럼 대부분 전자증권으로 거래하는 시대에 인도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게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주주명부의 이름이 바뀌는 명의개서일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날을 포착하는 거죠. 아, 근데 더 흥미로운 사례는 직접 건물을 지어서 증여하는 경우예요. 신축 건물 증여. 자료를 보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돼 있네요. 네. 굳이 여러 날짜 중에 가장 빠른 날을 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아버지가 완공 직전의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공식적인 사용 승인이나 등기는 몇 달 뒤에 해주려고 계획했어요. 네. 그런데 아들이 그 사이에 몇몇 점포를 미리 임대해서 월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서류 절차는 안 맞췄는데 실질적인 이익은 이미 아들한테 넘어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국세청은 바로 그 첫 월세를 받은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편단해서 증여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와, 나중에 사용 승인이 난 시점보다 그때 상가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던 때였거든요. 결국 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야, 이처럼 세법은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기속되기 시작했는지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그 가장 빠른 시점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군요. 자, 지금까지 원칙들을 보면 전부 받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네, 수중자가 중심이죠. 받는 사람이 세금 내고 받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범위 정해지고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고 근데 만약 받는 사람이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국가는 그냥 세금 걷는 걸 포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네 번째 원칙, 주는 사람의 연대 납부 책임이 등장합니다. 이건 증여세 체계의 일종의 안전망 혹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전망이요? 네, 원칙대로 수중자애가 세금을 걷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잔류에 나온 세 가지 경우를 보면 그 비상 상황이 어떤 분인지 명확해져요. 첫째, 수중자 주소나 거수가 불분명해서 고지서조차 못 보내는 경우. 이건 당연해 보이고요. 그렇죠. 둘째는 수중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납부할 능력 없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현금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기 전이라 현금이 없다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을 거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국세청이 징수를 시도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객관적인 무자력 상태일 때 적용되는 거죠. 그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수중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인데 이건 아까 두 번째 원칙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바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쌍끌이 규정이에요. 쌍끌이요? 네. 예를 들어 한국 사는 부모가 미국 사는 자녀한테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원칙상 납세 의무자는 미국에 있는 자녀, 즉 비거주자입니다. 근데 만약 그 자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틴다면 한국 국세청이 미국까지 가서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내에 있는 증여자, 즉 부모에게 당신도 함께 책임져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칙이 작동 안 할 때를 대비한 백업 플랜이네요. 정확합니다. 어떻게든 조세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아주 실용적인 규정인 셈이죠. 결국 이 연대 책임 규정 덕분에 증여세라는 시스템이 더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증여세의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자료에 있는 피라미드 그림에 빗대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가장 아래 전체 시스템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 바로 네 번째 원칙, 연대 책임입니다. 안전장치. 그렇죠. 혹시 모를 예외 상황에서는 주는 사람도 함께 책임진다는 안전장치죠. 그 위에는 세금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세 번째 원칙. 증여 시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언제의 가치로 세금을 계산할 거냐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과세의 영토를 결정하는 두 번째 원칙, 납세 의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정점에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인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증여란 무엇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낸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누가 어떤 재산에 대해 언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장치까지 마련해둔 정교한 시스템인 거죠. 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증여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증여세의 네 가지 기둥을 세우는 논리를 따라가 보니까 증여라는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말 입체적인 시스템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는 증여세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원칙에서 법이 정의하는 증여의 범위는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여까지 포괄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사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건 아니에요. 대신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값과 신용을 이용해서 무명인 아들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도와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혹은 막강한 인맥을 동원해서 자녀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게 해줬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결과 자녀의 회사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 원 올랐다면 과연 세법은 그 아버지의 이름값이나 인맥이라는 무형의 기여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원칙들이 실제 현실의 복잡한 상황과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려운 철학적 또 실무적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하게 합니다.